안녕하세요.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첫인상이 끝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사실 저는 이 말을 믿는 편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저런 모습이 있고 양파같이 까면 깔수록 보면 볼수록 새로운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 주변의 첫인상이 정말 끝까지 바뀌지 않는, 아니, 오히려 만나면 만날수록 차라리 첫인상이 더 나은 것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사연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풀어내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첫인상이 참 강렬했습니다. 저희는 20대 때 회사에서 사수와 부사수 관계로 만났는데 아내는 저와 동갑이었지만 제 상사였죠. 아내는 회사 내에서도 일 잘하기로 소문나고 심지어 성격도 좋고 회식 자리에서는 누구도 아내의 취한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술도 잘 마셨습니다. 솔직히 아내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기 전에 인간으로서 존경심도 들고 이 사람 참 멋있다라는 감정을 먼저 느꼈죠. 그리고 함께 일하면서 아내에게 점점 스며들었고요. 하지만 아내 주변에는 철옹성이 있었습니다. 절대 사내 연애는 안 한다라는 주의였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도 사람의 마음이 어찌 숨겨지나요?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데 일방적인 호감을 받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다는 걸 저도 알아서 회사에서는 절대 티를 안 낸다고 했는데 아내도 제 마음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챘나 봐요. 나중에 친구에게 나는 정말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을까? 라고 의아해했던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러더라고요. 야, 이 미친놈아. 매일 아침마다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숍에서 제일 좋아하는 바닐라 라떼에 시럽 2번 뿌린 걸 가져다 바치는데 그걸 눈치 못 채면 그게 사람이냐? 아, 제가 아내가 가장 많이 가는 커피숍을 알고 있었고 또 좋아하는 커피 종류도 외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티를 안 낸다고 후배로서 그냥 커피만 챙겨준 건데 친구는 티 다 내놓고 발뺌한다고 혀를 끌끌 차더군요. 뭐 이제 생각해보니 억울할 것도 없는 게 아내가 좀 배고파 보인다 하면 나가서 샌드위치도 사다가 조심스럽게 주기도 했었어요. 정말 낼 수 있는 티는 다 냈네요. 하지만 아내는 처음에 제 마음을 거절했어요. 본인은 사내 연애를 절대 안 할 거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헤어지면 둘 중 하나는 다른 팀으로 가거나 이직을 해야 할 거라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내에게 내 마음만 받아준다면 내가 먼저 다른 부서로 가든 다른 회사로 옮기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한 씨, 힘들게 들어온 회사에 적응 다한 부서를 왜 고작 이런 문제로 포기하려고 그래요? 주한 씨 지금 팀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요. 내가 다 아까우려고 하네. 아내는 제게 본인을 포기하고 커리어를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한 말이었지만 오히려 그 거절의 말에 더 아내에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서도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저라는 사람을 일적으로 인정을 해준 건데 어떻게 감동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참 아직도 지금 아내의 얼굴을 보면 그때 제게 그 말을 했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라서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가요. 물론 아내는 제가 실실거리고 있으면 왜 음흉하게 혼자 웃어? 라고 하지만은요. 그 후에 제 마음은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아내에게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에게 마음을 고백했던 자리에 꿋꿋이 있었죠. 그리고 몇 달 후 아내가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기획했던 프로젝트를 팀장이란 사람이 그 공을 가로챘던 거죠. 아내는 그 프로젝트를 위해 무려 2달간 팀원들과 야근을 해야 했고 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내가 점심시간에도 일하면서 고생하는 걸 지켜봤어요. 근데 아내 리더십과 노력 덕분에 계약이 성사가 된 건데 미팅 날 마치 본인이 모든 공로를 다 세운 양 "아, 우리 팀 사무실 형광등이 꺼질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있겠네요." 라고 으스대는 팀장 꼬라지를 보는데 열이 확 받더라고요.
그 인간 프로젝트 기간 동안 야근을 한 번 안 하고 아내가 중간 점검으로 자료 보여주면 볼 시간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손 놓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날 미팅이 무슨 미팅인지조차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었죠. 근데 아내에게 자료 하나 받고 본인 아이디어인 양 하는 게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제가 그때 못 참고 한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팀장님, 자료 오늘 처음 보셨을 텐데 바로 이해하셨나 봐요. 역시 저희 팀장님 순발력은 대단하십니다. 당연히 저는 그날 팀장님에게 눈치가 없다고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냐고 대판 깨졌습니다. 근데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그날 본인 편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밥을 사줬고 그 후로 저희는 몇 번 더 사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다가 연인이 됐거든요. 아내와 만날 수만 있다면 팀장에게 100번을 깨져도 괜찮았습니다. 아내는 연애를 할 때도 늘 야무지고 오히려 저를 리드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뭔가 주저하거나 고민을 하고 있으면 용기를 주고 최고의 조언을 해주는 제 인생에 있어서 멘토이자 연인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결혼 후 처가 식구들을 만나며 제가 모르던 아내의 모습을 보게 돼서 참 많이 당황스러웠죠. 저희는 3년 연애를 했는데 결혼 이야기가 막 오고 갈 때쯤 아내의 부모님께서 하는 마트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내를 만나러 아내가 사는 곳 근처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작은 마트를 운영 중이셨거든요. 아직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 전이지만 그래도 동네에 온 김에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갔죠. 근데 마트 안에 들어서면서 제가 들은 건 듣자마자 눈살이 찌푸려질 만한 호통 소리였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이거 이대로 진열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쪽 계산대 어제 정산 안 맞던데 확인했어? 내가 확인해서 10원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월급에서 몽땅 깔 줄 알아. 저는 처음에 내용은 바로 알아먹지 못하고 언성 소리만 듣고 그때 마트에 진상 손님이 온 줄 알았네요. 근데 옆에 있던 아내가 사색이 돼선 손님이 있든 없든 마트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던 아저씨에게 다가가더군요. 아빠, 왜 그래요? 또, 왜 가게에서 소리를 질러? 어? 예진이 너 갑자기 왜 왔냐? 주한 씨랑 이 근처에 있다가 잠깐 아빠한테 인사나 드릴 겸 들렸는데 왜 또? 내가 화 안 나게 생겼어? 이 게을러 빠진 것들. 뭐? 누구랑 와? 그 언성의 주인은 바로 아내의 아버지, 제 장인어른이었어요. 아무리 본인이 운영하는 마트라고 하지만 가게 안에 손님들이 있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일하는 직원들에게 계산대 빈 돈을 월급에서 당당히 제할 거라고 폭언까지 하는 모습에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 내색은 할 수 없어서 인사를 드렸더니 또 막상 인사를 할 때는 왔냐며 만나고 싶었다고 이전의 모습보다는 훨씬 정상적인 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있었죠. 간단하게 인사를 드린 뒤 아내와 마트를 나가려는데 장인어른이 저를 붙잡고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우리 사이 될 사람한테 딱히 줄 건 없고 이거 가져가면서 먹게나. 그리고 제 손에 귤 몇 개를 쥐어주시더라고요. 지금 기억하기로는 5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감사하죠. 갈 때 먹으라고 챙겨주시고. 근데 문제는 그 귤을 어디서 꺼냈냐는 겁니다. 그 귤은 마트에 진열된 상품. 그러니까 왜 마트에서 파는 귤 중에 종이박스에 담겨서 위에 비닐만 씌워진 거 있죠? 양쪽으로는 밀봉이 안 돼서 잘못하면 귤 몇 개가 안에서 튀어나오기도 하는. 그 파는 귤박스에서 몇 개를 빼서 제 손에 들려주신 거예요. 순간 다른 손님이 사는 건데 이렇게 받아도 되나 싶었는데 아내도 당황을 했는지 장인어른께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걸 빼면 어떡 해요? 이거 파는 거잖아. 상관없어. 어차피 이렇게 빼도 사람들이 다 일일이 세어보는 게 아니라서 몰라. 그러니까 얼른 받아, 얼른. 참 여러모로 충격적인 첫 만남이었네요. 종종 마트에 진상인 손님들이 물건 포장을 마음대로 뜯어서
알맹이만 쏙 가져간다는 소린 들었지만 사장이 그런 짓을 하다뇨. 이날 아내는 제게 민망해서 많이 불편했지. 우리 아빠가 좀 그래. 라고 했고, 저도 딱히 다른 말은 안 했어요. 그때는 뭐 가족이 된 후에 찬찬히 알아가면 다른 장점이 있으실 거고, 첫인상이 다가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순진한 제 착각이었어요. 장인어른은 아주 다채롭게 놀라운 분이셨어요. 결혼 전 장인어른과의 첫 만남도 충격적이었지만, 제가 충격을 먹었던 또 다른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장인어른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내의 오빠, 그러니까 제 형님도 관련된 일이었어요. 결혼 전 서로의 경제 상황을 오픈하잖아요. 근데 저는 별다른 걱정을 안 했거든요. 아내는 여러모로 야무진 사람이지만 소문난 구두쇠인 저희 아버지께 철저한 경제 교육을 듣고 자란 저만큼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구두방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치킨집을 하셨는데 두 분 다 100원 한 장, 아니 10원 한 장도 꾸준히 모아서 10만 원, 100만 원으로 만들어 또 그걸 저금을 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려서부터 집에 웬만한 보수는 사람을 따로 안 부르고 직접 하셔서 못 고치는 게 없는 맥가이버 그 자체셨고요. 또 유일한 취미라곤 아침마다 온 동네 마트 전단지를 모아 가장 싼 가격에 장을 볼 수 있는 법을 분석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부모님 두 분이서 구두방에 치킨집을 운영하시며 동시에 아들 둘을 키우고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있으셨던 거였죠. 저희 아버지께서 저와 동생에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이 이거였어요. 세상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사람이 남한테 머리 숙이지 않고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고 내 가족 지키며 살 수 있는 거야. 저도 동생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 그 돈을 꼭 필요한 곳에 허투루 쓰지 않아야 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체득하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런 제가 봐도 아내는 정말 알뜰한 사람이었고요. 제가 아내가 신은 구두가 굽이 막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걸 보고 같이 나온 김에 백화점에 가자고 했더니 됐다고 차라리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할 거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내 며느리감이라고 좋아하셨고요. 몇 켤레를 가져오든 다 고쳐주고 윤이 나게 닦아주겠다고까지 하셨네요. 그러니 그런 아내와 결혼 준비 전에 서로 통장을 오픈했을 때 예상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확인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아내가 모았던 돈이 3천만 원이 좀 안 됐었어요. 당시 아내는 30대 초반의 7년차 직장이었는데 연봉도 나쁘지 않았어요. 1년에 1천만 원만 모았어도 6, 7천은 모았을 텐데 저는 진지하게 아내가 혹시나 주식이나 도박 같은 문제가 있나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착잡한 표정의 아내는 제게 왜 자신이 지금까지 쉴 틈 없이 일해왔음에도 모은 돈이 별로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 저는 목구멍에 뭐가 걸린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네요. 알고 보니 아내는 소녀 가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번 돈의 대부분은 장인어른의 마트가 몇 번이나 은행 이자를 못 내 넘어가는 걸 막았고 심지어 나이가 마흔이 다 돼가는데 앞가림 하나 못하는 형님 사업 자금으로 쓰였더라고요. 장남인 형님은 성인이 되고 나서 단 한 번도 변변한 직장에 못 들어가고 장인어른의 돈으로 사업을 하다 말아먹고를 반복하다가 이제 장인어른 통장에 돈이 메마르자 아내가 그 뒤치다꺼리를 하게 된 거라고요. 처음에는 나도 가족의 일원으로 돕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20대 중반에 아버지 마트 리모델링 비용 없다고 나한테 부탁하셨을 때 그거 도와드리고 나서는 아예 돈 문제만 나오면 나만 그렇게 찾으셨어. 심지어 오빠 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 생활할 때 스포츠 토토로 800인가 빚있던 것도 엄마가 사정사정해서 내가 갚고 나중에 오빠가 옷가게 하고 싶다고 가게 보증금만 도와달라고 해서 또 그거 도와주고 그래서 집 나와서 독립했지. 혹시 내가 따로 살면 나한테 손 안 벌릴까 해서. 근데 아예 그때부터는 찾아와서 돈 줄 때까지 집에 눌러 앉더라. 나한테 실망했지?
늘 철저하고 칼 같다가 가족 일이라고 몇 년 동안 호구 잡혀서 돈도 못 모은 거 보고 주한 씨가 이 문제로 나하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겠다면 나는 이해해. 솔직히 이 문제로 아내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냥 아내의 말처럼 사리분별 확실하고 야무진 아내가 가족 앞에서는 이리 무르게 살아왔다는 걸 알고 새삼 가족이 뭐고 딸을 호구로 취급한 처가 식구들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상견례에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형님이 뭐 본인은 사업을 구상 중이네 뭐네 할 때, 아, 예진 씨가 열어준 옷가게 문 닫고 새로 뭐 시작하시는 거예요? 라고 꼭 짚고 넘어가는 말을 하면서 화풀이를 했네요. 물론 돈 문제가 그냥 생각 없이 넘어갈 문제는 아니었지만 제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고 천만다행으로 구두쇠 아버지를 닮은 제가 모은 돈도 있고 물심양면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장만해 주셨기에 아내와의 결혼은 돈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었죠. 아내에 대한 제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렇게 서로만 있다면 미세한 흔들림 하나 없는 저희를 처가 식구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았네요. 아마 결혼 후 아내가 제게 본인의 상식 이하의 가족을 대신해서 미안해하고 죄인이 됐던 순간을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혼인신고를 하기도 전에 아내가 제게 미안하다고 말한 게 결혼식 당일부터 시작이었으니 말이죠. 처가에 단돈 100만 원도 지원받지 못하고 올린 결혼식에서 뭐 축의금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아내가 도와줘서 시작했던 옷장사도 말아먹은 형님이 동생 결혼식에 축의금 단돈 10,000원도 안 하는 것도 예상했습니다. 근데 한창 손님 맞이하고 정신없는 와중에 아내 옆에서 뭐 축의금이나 식권이 든 가방을 들어주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도 종종 아내를 통해 만났었고 아내의 15년 지기 친구기도 해서 아내 가족들도 알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게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주한 씨, 예진이 오빠가 와서 나한테 식권 5장을 뺏어갔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인간 축의금도 안 냈죠? 따지고 보면 아내가 돈을 못 모은 주범인 인간이 염치가 있으면 동생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받거나 들어오는 손님 안내하는 일이라도 해야 하는 게 마땅한 인간으로서 가족으로서 도리인데 이 인간은 동생 친구한테 식권이나 갈취해가네요. 주둥이가 몇 개길래.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이래저래 정신이 없던 터라 그냥 알고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식이 끝난 다음에 아내와 옷을 갈아입고 오신 손님 여러분께 인사를 하기 위해 결혼식장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을 했는데 와, 무슨 술집인 줄 알았습니다. 5명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식당 한가운데 식탁 2개를 이어붙이고 온갖 음식과 술을 바리바리 가져와서 술판을 벌렸더라고요. 대체 누가 남의 결혼식에서 저러나 했는데 예상이 가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식권 5장을 갈취해간 형님이 본인이 데려온 친구들이었어요. 여기가 결혼식장인지 포장마차인지 구분도 못하고 시끄럽게 웃고 욕까지 하면서 떠드는 그 무리를 오신 손님들도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리는데 가장 행복해하는 날이 가장 어이가 없고 짜증이 솟구치는 날로 바뀔 것 같았죠. 아내도 저와 비슷한 표정이 돼서 정색을 하고 이내 제 눈치를 보며 잡고 있는 손에 힘을 주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아내가 제게 미안해하는 게 싫어서 그냥 음식이나 술이 아깝게 남는 것보다 낫다고 하고 말았어요. 그 후에도 처가 식구들은 아내가 제 앞에서 죄인이 되게 만드는 짓을 수두룩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결혼하고 1년 뒤 첫째를 낳았을 때였어요. 아내와 저는 따로 돌잔치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냥 가족들끼리 축하하는 게 낫지 괜히 사람들 초대하면 우리도 그렇고 손님들도 여러모로 부담이고 그 잔치에 별다른 의미도 없으니까요. 근데 그걸 안 장인어른이 노발대발하며 왜 돌잔치를 안 하냐고 연락을 하시는 겁니다. 야, 그게 그냥 잔치가 아니고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서진이한테 돌반지라도 하나 더 주고 축하한다고 성의 표시를 하는 날인데 너넨 어찌 그리 실속을 못 챙기냐? 잔말 말고 어디 작은 식당을 빌려서라도 열어.
내 앞으로도 올 손님이 몇 명인데 그걸 포기해? 알고 보니 돌잔치를 빌미로 본인 지인들에게 축의금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저희가 돌잔치를 안 한다고 하니 이 난리를 부리신 겁니다. 근데 장인어른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저희는 잔치를 열 생각이 없었고 안 연다고 단단히 못을 박았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3주 정도 뒤에 아내가 전화를 받고 펄쩍 뛰었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한 사람은 아내의 첫째 숙모님이었는데 제주도에 사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숙모님이 하는 말이 첫째 돌잔치에 못 가서 미안하다고 축의금은 네 아빠한테 보냈으니 아빠한테 받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믿겨지시나요? 축의금을 받기 위해 친척들에게 돌잔치를 했다고 거짓말을 치고 참석을 못한다고 할 만한 사람들에게 돈을 따로 챙긴 거예요. 이게 사기꾼이 아니면 뭔가요? 아내는 당장 넘어갈 정도로 화를 냈어요. 그리고 숙모님에게 바로 아버지가 거짓말 친 거라고 꼭 보낸 돈 돌려받으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해서 입에서 불이 나올 것처럼 화를 냈죠. 아내와 만난 후로 차분하던 아내가 이리 화를 내는 건 정말 처음 봤습니다. 아빠, 제정신이에요? 축의금 몇 푼 챙기자고 거짓말을 해? 숙모가 전화했어요. 아빠한테 축의금 보냈으니까 받으라고. 대체 몇 명한테 이런 사기를 친 거냐고요? 나 이용해서 돈 챙기는 걸로 모자라서 이제 손자까지 이용하려고요? 숙모한테 아빠가 사기친 거라고 말했으니까 받은 돈 그대로 돌려드리고 돈 따로 받은 다른 사람들도 있으면 한 푼도 남김없이 꼭 돌려줘요. 내가 아빠 친구분들한테 전화를 싹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누가 돈을 보냈는지 알아내서 아빠 개망신 줄 테니까 그러기 전에 아빠가 수습하시라고요. 아마 본인이 아닌 자식을 이용했다는데 많이 분노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제 앞에서 말도 못하게 창피해 죽으려고 했고 저는 그런 아내를 보고 안쓰러워서 죽을 뻔했죠. 그 후에도 장인어른의 아나무인한 행동들과 형님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짓거리들, 그리고 장모님의 무관심과 방임이 아내를 그리고 저를 힘들게 했어요.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안 지나서 형님이 장인어른에게 스크린 골프장을 하겠다고 또 돈을 달라고 했나 봅니다. 장모님이 아내에게 거기 보탤 여유자금 없냐고 해서 아내는 막 둘째가 태어났는데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오겠냐고 하며 거절을 했는데 그렇게 거절한 후 이런 연락을 받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버지께 전화가 온 겁니다. 며칠 전 장인어른이 좋은 투자 아이템이 있는데 사돈에게만 주는 정보라고 사업에 투자할 생각 없냐고요. 환장하겠더라고요. 장인어른은 형님 스크린 골프장 해줄 돈을 저희 아버지에게 투자라는 명목으로 받아낼 생각이었던 거죠. 다행히 아버지께서는 이미 장인어른이 어떤 사람인지 제게 들어 익히 알고 있었기에 장인어른에게 가족끼리 엮인 투자는 안 하는 주의이고 행여 애들한테도 투자하라고 할 생각도 접으시길 바랍니다, 사돈. 이렇게 말하시고 바로 전화를 끊으셨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일단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연락을 하신 거고 아내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도 안 그래도 처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살아온 아내에게 더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 입 다물고 있었죠. 근데 다른 곳에서 입이 방정이었네요.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뭐 사돈어른이 예의가 없다느니 말을 하다가 본인 입으로 실토를 한 겁니다. 당연히 아내는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우리 시아버지에게 투자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하냐고 성을 냈고 바로 저희 부모님께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다 끝내 울어버렸습니다. 저처럼 저희 부모님도 자식을 죄인으로 만드는 한심한 부모를 둔 아내를 안쓰러워하셨고 또 아내가 워낙 착하고 늘 잘하는 며느리였기에 네가 사과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껴안아 주셨지만 아내가 받은 수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장인어른이나 형님이 돈 문제나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으로 저를 짜증나게 하고 피해를 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 아내가 제게 미안해하고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속상하고 싫었습니다. 원래는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고 야무지고 그만큼 자존감과 자존심이 셌던 아내가
결혼 후 그 인간들이 저지르는 일로 저와 제 부모님에게 대신 사과를 해야만 하는 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희의 결혼 생활은 대부분 행복했지만 잊을만 하면 아내 잘못은 하나 없는데 장인어른이 말실수하고 돈 얘기 꺼내고 형님이 또 술 먹고 저한테 실수해서 아내가 제게 미안해하는 지독한 순환고리의 연속이었어요. 그 인간들로 인해서 결혼 후 점점 작아지고 의기소침해지는 아내를 보는 게 괴로웠는데 그 지긋지긋한 순환고리를 끊어내고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사건이 곰고 골아 터진 상처처럼 터지고 말았어요. 결혼 5년 차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족발집을 열었는데요. 아내가 첫째를 낳고 나서 회사와 육아휴직으로 문제가 생겨 아예 그만두게 됐었거든요. 그 후에 둘째를 낳고 나서 종종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웬만한 기술이 있거나 전문직이 아니면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르바이트라면 모를까 여러모로 어렵죠. 그래서 둘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제가 일을 그만두고 함께 장사를 하면 어떨까 하면서 돈을 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닿았을 때 어느 정도 모인 돈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돈을 합쳐서 족발집을 오픈하게 되었죠. 자영업이라는 게 사람 영혼이 쏙 빠질 정도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아내와 몇 년 만에 다시 같이 일하게 된 것만으로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가게 일과 육아를 병행해서 일했는데 얼마 뒤 어디서 돈 냄새를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장인어른이 저를 찾아와 다시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그전부터 아무 이유 없이 저희 가게에 와서 뭐 가게가 생각보다 넓고 여기 월세는 얼마고 하루 매출은 얼마냐고 그렇게 여기저기 찌르고 가곤 하셨는데 얼마 안 있어서 제게 따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김서방, 내가 예진이 고깃집에는 요새 내가 무슨 말만 해도 쌍심질 켜고 달려들어서 말 못하는데 혹시 나 딱 8천만 도와줄 수 있나? 네? 8천이요? 아니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왜? 아휴, 동은이 이놈이 골프장 하게 대출 받아주면 지가 이자 갖고 다 한다더니 처음 몇 달만 갚고 그걸 그대로 나나 지혜미한테 넘겼어. 내가 그놈 스크린 골프장 때문에 마트 앞으로 대출까지 받아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 가게 유지 비용만으로도 허리가 휘겠는데 대출까지 아유 막막하다 막막해. 김서방도 가게 좀 관리하니까 알잖아. 얼마나 신경 쓸 게 많고 돈도 돈대로 깨지는지. 당장 대출 문제부터 해결 못하면 당장 내 가게가 넘어가게 생겼네. 그 가게 나나 애 엄마한테는 그냥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 김서방 돈 좀 있으니까 그 족발집도 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어? 내가 공증받아서 차용증도 쓰고 앞으로 3년 이내에 그 돈 꼭 갚겠네. 원래는 식당을 열었으면 초기에 쓰인 돈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보다도 먼저 자영업자의 길에 뛰어드신 분이 어찌 돈이 남아돌아 식당을 열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사고방식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아내도 저도 대출을 받아서 식당을 연터라 그 큰 돈을 선뜻 빌려줄 여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렵게 거절을 하자마자 장인어른은 아까까지만 해도 쩔쩔매며 부탁을 했던 사람은 어디 갔는지 제게 그래, 니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아내는 그냥 무시하자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장인어른이 오히려 저희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추석이라서 처가에 갔는데 장인어른 저희 인사도 안 받고 식사할 때도 제 옆에 물통이 있었는데 굳이 장모님께 물을 달라고 하시고 제가 물통을 건네드렸는데도 계속 물 좀 달라니까 이 사람아 하면서 장모님께 신경질을 내시는 겁니다. 유치해서 진짜. 그리고 TV를 보다가 한 프로에서 연예인들이 족발을 먹는 게 나오면 마치 혼잣말처럼 저 맛대가리 없는 족발 왜 먹냐고 비싸기만 비싸지 차라리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낫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참다 참다 아내가 제발 좀 유치하게 굴지 말라고 그 빚 내가 졌냐고
오빠가 오빠 사업한다고 가져간 돈을 왜 나나 이 사람한테 달라고 하냐고, 잘난 장남한테 달라고 하라고 한 소리를 했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것처럼 장인어른은 아내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는 뭐 싸가지가 있니 없니?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 도와주냐? 인정머리가 없다느니 따졌는데 아내는 코웃음을 치며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진짜 인정머리 없었으면 아빠 지금 그 마트 유지도 못했어요. 그나마 지금 마트 셔터 올릴 수 있고 오빠가 돈 벌어서 집에만 불리고 있는 게 누구 덕분인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바로 저는 아내와 애들을 데리고 처가를 나와 집으로 왔죠. 한동안 장모님이 아내에게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해서 그래도 지금 너나 김서방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냐. 진짜 엄마랑 아빠 노후 자금이자 전 재산인 마트가 은행으로 넘어가는 걸 원하냐고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버텼지만 제가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고 급한 불만 일단 끄면 평화가 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내의 만류에도 여러 번의 설득 끝에 장인어른께 8천만 원을 빌려드리게 됐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그냥 빌려줄 수 없다며 장인어른에게 한 달에 50만 원의 이자를 우리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된 장인어른은 얼마든지 주겠다며 원래는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던 제게 역시 김서방밖에 없다며 저를 얼싸안아 주시더라고요. 자네 덕분에 살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꼭 차용증에 썼듯이 3년 안에 갚을 거라고 나만 믿으라고 하시는데 눈에 빤히 보이는 태세 전환에 씁쓸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도움이 됐다는 생각과 당분간 조용할 거라는 생각에 한시름 났습니다. 혹시 장인어른이 약속했던 이자를 안 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실 장인어른은 매달 꼬박꼬박 저희에게 50만 원의 이자를 보내주셨어요. 저도 아내도 솔직히 장인어른이 이자를 모르는 척하거나 빼먹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꾸준히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돈을 빌려드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제가 먼저 남은 1년은 그냥 이자를 안 주셔도 된다고 갚기로 한 날짜에 원금만 갚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8천이 3년 안에 쉽게 모을 수 있는 돈도 아니고 한 푼이 중요하니까 배려를 해드린 거죠. 장인어른도 역시 김서방 남자라고 사나이라고 하셨는데 사나이는 개뿔. 어쩌면 그런 배려가 장인어른이 저를 호구 내지는 무르디 무른 인간으로 알고 얕잡아 보게 된 계기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1년 뒤 차용증에 써 있는 원금 납입일이 됐는데 장인어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납입일 며칠 전부터는 아내 말로 약간 저희를 피해 다니는 것 같기도 했다더라고요. 며칠 전 아내가 처가에 잠시 맡겼던 둘째를 데리러 갔는데 아내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장인어른이 배탈이 났다고 화장실에 들어가시더니 아내가 돌아갈 때까지 안 나오셨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이럴 줄 알았다며 당장 가서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딱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그런데도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은 간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일주일 전에 문자로 7일 더 기한을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답장도 없었고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아내와 함께 처가로 향했고 약속대로 빌려드린 돈을 갚아달라고 하는 저희에게 장인어른은 뭐라고 하셨는지 예상이 가시나요? 아, 까놓고 말해서 어떻게 3년 만에 8천이란 돈을 갚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거였지. 아빠, 3년 안에 갚는다는 거 처음부터 아빠가 내건 조건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근데 이제 와서 3년은 불가능하다고요?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냐?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갚고 싶지. 왜 안 그러겠어? 근데 당장 돈이 없는데 어쩌라는 거냐? 뭐, 이 앱이라도 어디다가 팔아서 꼭 8천을 받아야겠냐? 그래? 김서방 어디 말해봐. 내가 김서방한테 참 고마운데 이렇게 돈 가지고 불편하게 만들면 내가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네. 지금 기분 나빠야 할 사람이 장인어른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기분 나빠야 할 사람은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약속에 속아서 8천만 원 손해보기 직전인 저인데요? 아, 내가 돈을 안 갚는데? 갚는다고. 갚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다 이거지. 뭐 그리 따지는 게 맞나? 정말 이 사람 보기 쪽팔리게 이럴 거예요, 아빠? 나 수치스러워 죽는 꼴 봐야 정신을 차릴 거냐고요. 어떻게 취업하자마자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까지 벌어먹인 나한테 이래? 아빠한테 나는 자식도 아니야? 장남인 오빠만 자식이고 나는 그저 살림 미천이나 다름없는 딸이냐고. 너 그 떽떽거린 버릇 좀 고쳐라. 애비한테 버릇 얻기 싫이? 그리 억울하면 애비 상대로 소송이라도 하든가. 그럴 자신 없으면 애비가 알아서 갚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알아들었어? 마치 네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비웃는 것 같은 장인어른은 밑도 끝도 없이 절대 저나 아내가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 전 아내는 집안에 지갑이나 다름없었고 결혼 후에도 갚겠다는 생각 하나 없이 저희에게 8천이라는 돈을 빌릴 수 있었으니까요. 평생 돈 벌면 집안 가게에 보탬이 된 딸을 본인들 눈에만 호구로 보이지 나가면 누구보다 유능한 사람인 딸을 걸레만도 못하게 무시하는 그 꼴에 두피가 당길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죠. 네, 억울하고 분해서 소송해야겠네요. 저희는 공증받은 차용증도 있고 알아서 소송 절차 밟을 테니까 나중에 전 재산인 그 마트 잃고 억울하고 분해하지나 마세요. 저희는 장인어른 말대로 하는 거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장인어른은 하이고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지만 제 눈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뻗대는 불쌍한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와 아내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채무불이행 민사소송을 알아봤어요. 만일 아내가 그래도 소송만큼은 할 수 없다고 하면 불가능했겠지만 아내도 더 이상 못 참는다고 저와 애들한테 미안해서 그 돈 받아내야 한다고 해서 소송 절차를 알아보게 된 거였죠. 저도 저지만 아마 인생의 절반 이상을 처가 식구들에게 시달려온 아내는 남몰래 칼을 갈아온 것 같네요. 법률사무실에 가기 전 저희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 후에 장인어른이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 합의를 할 계획을 생각했는데 변호사는 채무자인 장인어른 명의의 사업장이 있으니 차라리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 채무자 명의의 사업장에 카드 매출을 압류해서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자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마트에서 손님들 80% 이상은 카드를 쓸 거고 채권 추심 수단까지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돈을 무사히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게 변호사의 의견이었고 저희는 이걸 따르기로 했습니다. 가압류 후에도 채무자가 합의를 안 하고 돈을 지급 안 한다면 장인어른 마트에서 나는 카드 매출은 매달 저희가 받게 되는 거니까요. 장인어른이 심은 독과 악을 먹은 저희는 바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든 소송이 그렇듯 법원에서 강제 집행까지 걸리는 기간이 있잖아요.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에 모든 소송은 인내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죠. 근데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좀이 쑤시고 매일 아내가 본인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저와 마주하기 미안해하는 것도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힘들게 하고 제 믿음을 쓰레기만도 못하게 생각한 장인어른에게 경고 겸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마트로 향했어요. 언젠가 저희가 나눠서 받게 될 카드 매출이 날 마트로 말이죠. 며칠 잠잠하던 제가 마트에 가니 마트 한가운데 뒷짐지고 가만히 있던 장인어른이 바로 얼굴을 구기더니 위협적으로 다가오더군요. 자네 여긴 왜 왔나? 설마 여기서 돈 얘기하러 왔나? 아니요. 시장 조사할 겸 왔어요. 장인어른 마트에서 카드 쓰는 손님들이 몇이나 되나 보러 왔죠.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자네가 왜 그런 걸 궁금해해? 아, 못 들으셨어요? 얼마 전에 장인어른 말씀대로 빌려가신 8천만 원에 대한 지급 명령 소송을 했거든요. 뭐? 아니, 기어이 그걸 했어? 허, 예진이도 아는 거야? 당연하죠. 왜요? 그동안 쉽게 돈 빼갔던 딸이
이번에도 그냥 져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어쩌나요? 장인어른이 저희 돈 안 갚으면 여기 마트에서 나오는 카드 매출은 전부 저 있게 되는데. 카드 매출? 네, 카드 매출을 압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저희 돈을 갚기 전까지는 그만큼의 마트 카드 매출이 저 있게 되는 거다, 이거죠. 지금이라도 현금 매출 많이 모아두세요. 요새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지만, 계산하세요? 저희 불쌍한 장인어른을 위해 앞으로는 현금으로 결제해 주실래요? 네? 김서방,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장인어른에게 소송 절차를 설명해 주는데 뒤에서 손님이 계산대로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님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사위인 저와 딸인 제 아내에게 8천만 원을 빌리고 갚질 않으셨는데 고소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카드 매출 압류 신청을 했거든요. 조만간 여기 마트에서 나는 카드 매출은 전부 저희 차지가 될 거니까 저희 장인어른 생계를 위해서 종종 현금 결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야, 김서방, 나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해. 왜 그러세요? 전 장인어른 생각해서 이러는 건데. 직원분들도 웬만해서는 카드보다는 현금 받으세요. 뭐 디스카운트 해드린다고 해도 좋고. 아, 이것도 탈세라고 하던가요? 나가자고, 김서방. 나랑 일단 나가서 말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아니, 제가 볼 일이 있는 곳이 여긴데 자꾸 어딜 가서 말하자고 하세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말하니 장인어른 속 터지는 소리가 천리 밖에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나가라고 다그치던 목소리가 점점 애원조로 바뀌더군요. 한 20분 정도 거기 죽쳐서 오는 손님들 상대로 현금 결제하라고 영업을 했는데 장인어른의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창피했겠죠. 동네 사람들 다 오는 마트에서 사위한테 빌려간 8천만 원 안 갚고 고소까지 당했다는 게 밝혀졌는데, 근데 지금껏 본인 잘못 때문에 아내가 저와 저희 부모님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의 장인어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근데 저는 내일도 올 거고 시간 나는 대로 올 거예요. 장인어른이 저희 돈 갚기 전까지는 계속 올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빨리 갚아서 강명을 찾으시던지 아니면 딸하고 사위한테 돈 안 갚는 빚쟁이가 하는 마트라고 소문나서 문 닫던지. 그 후에도 저는 말했던 것처럼 시간만 나면 마트에 찾아갔어요. 저는 누구와는 다르게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가서 장인어른 속 터지고 얼굴 빨개지는 거 30분씩 구경하고 오고, 또 거기 직원들한테 이번에 좋은 변호사를 알게 됐는데 혹시 악덕업주에게 당한 폭언이나 욕설이 있으면 녹음했다가 고소하라고 그 변호사 소개시켜 주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 전에 종종 장인어른 마트에 가면 장인어른이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거슬렸거든요. 마트 배달하시는 분에게 욕하는 걸 봐서 경악을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본인과 동년배나 다름없는 캐셔 직원들을 기본적으로 야, 너 이렇게 불렀으니 말 다 했죠. 물론 장인어른은 경찰을 불러서 저를 영업방해로 신고했지만 전 상관없었어요. 몇 번의 경찰이 오든 경고를 받고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장인어른이 더 이상 만만하게 보던 딸의 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꼭 갚아야만 한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를 협박하고 애원하고 제게 사정을 하던 장인어른은 제가 마트에 출석 도장을 찍고 3주가 흐른 후에 저희에게 돈을 갚았습니다. 당연히 그냥 갚진 않았죠. 장인어른은 전화로 돈 보냈으니 확인하라는 말과 함께 2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하며 온갖 쌍욕과 저주를 다 퍼붓더군요. 아주 끝까지 실망을 안 시키시죠? 장인어른이 전화로 제게 쌍욕을 할 때 옆에 있었던 아내는 제게서 휴대폰을 가져가 장인어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갚으려고 또 다른 데서 빚진 건 이제 우리가 알 바 아니고요. 이제 돈 문제는 오빠한테 말해요. 나는 이제 2번 다시 아빠가 오빠 문제로 나 이용하고 가족 운운하면서 우는 소리 하는 거 안 들을 거니까.
그렇게 투자한 대단한 장남, 막상 필요할 때는 아빠 곁에 없죠? 그거 아빠가 자식 새끼 그렇게 키운 거예요. 염치 없고 은혜 모르고 아나무인에 남한테 피해주는 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거울 보는 거 같지 않나요? 내가 보기엔 오빠가 딱 아빠랑 똑같아요. 이제는 그나마 아빠 돕던 다른 자식 새낀 나는 차라리 없는 자식 될 테니까요. 앞으로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두 번 다시 연락하지도 말아요. 이후 아내는 장인어른과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처가에도 가지 않았고 그나마 장모님과는 조금 연락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작년 겨울에 끊었어요. 이게 무슨 나비 효과인지 제가 별 생각 없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가을에 장인어른 마트에서 일하던 직원 한 명이 그만두면서 정말 장인어른을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네요. 일하면서 녹음기로 사장인 장인어른이 하는 욕설과 폭언을 몇 달 동안 녹음을 했고 그만두면서 고소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장모님은 이 얘기를 아내에게 말하면서 아버지가 너랑 싸우고 채권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너는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도 않냐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을 아내 편을 안 들고 그저 반감만 했던 장모님께 아내도 별다른 기대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딴 소리를 들으니 눈이 뒤집힐 뻔했다네요. 하지만 처가 식구들 상대로 더 이상 화낼 일도 없었던 아내는 침착하게 장모님께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원래 그랬어요. 사람 쓰면서 사람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고 막말한 거. 안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새삼 내 탓을 해요? 엄마는 뭐든 다 내 탓이지? 그럼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요. 엄마도 나랑 연락하다가 아빠 꼴 나면 어떡해? 앞으로 그리 소중한 남편이랑 아들만 보고 잘 살아요. 내가 거기서 완전히 빠져줄 테니까. 그 후로 아내는 처가와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종종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계속 무시를 하다가 아예 차단을 해버렸어요. 장모님과 연락을 끊기 전에 듣기로는 저희한테 갚았던 8천만 원 문제 때문에 장인어른은 형님에게 너 때문에 진 빚이니 네가 갚아라 라고 했고 형님은 그게 왜 내가 진 빚이냐 아버지가 빌린 돈 아니냐라고 싸우다가 관계가 틀어졌다는데 왜 이제 와서 아내에게 연락을 했는지는 모르죠. 뭐 알 필요도 없었고요. 그 후 그래도 가족과 완전히 단절된 아내가 걱정도 되고 안쓰럽기도 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어딘지 후련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본인은 그 어느 때보다 편하다고 말이죠. 미련하게 살다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피로 이어졌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본인의 진짜 가족은 저와 아이들 그리고 시부모님 뿐이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게 진짜 아내의 진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처가와 연을 끊은 후에 아내가 불면증도 없어졌고 살도 붓는 것 같아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그런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더 좋은 남편, 좋은 아빠, 그리고 좋은 가족이 돼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에게는 정말 이제 나와 내 가족이 전부니까 그런 아내를 실망시킬 수 없으니 말이죠. 아내는 지금도 종종 제게 본인과 결혼 후 제가 고생을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하루빨리 아내가 제게 미안했던 마음을 잊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원래의 그 모습을 되찾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